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이제 이게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중에 끝날 것 같고요. 주말 다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벚꽃 구경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회사 오면서 보니까 벚꽃은 이미 다 졌더라고요. 일단 아래쪽은 다 졌으니까 이제 위에도 만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벚꽃 엔딩이 되겠죠? 이번 주까지. 정말 연차를 저번 주에 쓰고 너무 잘 놀다 오다 보니까 오늘 딱 왔더니 제가 연차가 있었던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네, 일이 계속 오다 보니까 희소식과 그 비소식 그 희비가 계속 엇갈렸다 해야 되나? 근데 결론적으로 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나가기 전보다 갔다 오고 나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일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이 늘어났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 있었어. 참 대단해요. 주식도 이렇게까지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참 일 주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했어야죠. 근데 언제 투자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단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사랑에 빠진 사자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평화로운 마을에 농부와 그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무척 아꼈어요. 어느 늦은 오후에 부녀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좀 쉬었다 하렴. 농부는 다정한 눈빛으로 딸에게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아버지야말로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딸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딸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무척 착했지요. 이때 사자 한 마리가 농부와 딸을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그런데 사자는 너무 아름다운 딸의 모습을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잡아먹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자는 딸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따님을 사랑하고 있소. 부디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소? 농부는 속으로 화들짝 놀랐어요. 당연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면 난폭한 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자님이 직접 미천한 소인의 딸에게 청혼을 해주시니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자는 뛸 듯이 기뻤어요. 다만, 다만, 우리 딸이 사자님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걸 없애면 제 딸을 사자님의 아내로 드리겠습니다. 따님을 얻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농부의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자는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사자는 꾹 참았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자를 보고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진 농부가 소리쳤답니다. 이 어리석은 사자야. 발톱과 이빨이 없는 사자를 누가 무서워하겠느냐. 그러면서 숨겨놓았던 몽둥이를 꺼내 사자를 숲속으로 내쫓아 버렸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일단 첫 번째 충격적인 거 사자가 갑자기 딸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 일단 그거 충격적이고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결혼 먼저 하겠다고 오는 거 그 두 번째 정중해요 심지어 사자가 그러다가 이제 기껏 다 뽑고 왔더니 어떤 결말이 될지 나름 궁금했는데 몽둥이로 사자를 쫓아냈다네요. 와 이거는 뭐 아버지도 나쁜 뭐 악마인데? 사랑에 빠진 사자는 사자의 어리석음을 희화화한 동화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과도한 집착은 그릇된 판단을 낳는다.
라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걸 탐하면 혼쭐이 난다 와 같은 교훈을 배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사자는 농부에게 분명 소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이런 사자를 보고 과연 멍청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소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스스로 뽑아낸 사자는 어쩌면 정말 멋있는 사내일지도 모른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 죽으림을 다하지 않는다. 대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가식 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자는 달랐다. 사자의 행동은 마치 당신은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어 라고 말하는 어느 영화의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사자는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자는 무엇을 위해 그런 것일까?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학자가 사랑의 유형에 대해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론은 미국 터프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이다. 스턴버그는 사랑이 친밀감, 열정, 헌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친밀감이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과 신뢰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열정은 상대방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심리적 각성을 동반한 감정을 뜻한다. 이것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멀고 마는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무아지경의 감정이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마음과 책임감을 의미한다. 스턴버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사랑의 유형을 8가지로 정리했다. 1번, 친밀감만 있는 경우, 호감 또는 우정. 친한 친구에게서 느끼는 가깝고 따뜻한 감정을 말한다. 2번, 열정만 있는 경우, 도취적 사랑, 첫눈에 반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감정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정보다 욕망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3번, 헌신만 있는 경우, 공허한 사랑, 서로 감정적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저 책임감만으로 서로를 대할 뿐이다. 4번, 열정과 친밀감이 결합한 경우, 로맨틱한 사랑, 상대방을 불같이 사랑하고 때로는 서로 친구처럼 정서적 안정감도 느끼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 편이다. 이 사랑은 열정에서 친밀감이 생겨난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친밀감에서 어느 순간 열정을 느낀 경우일 수도 있다. 5번, 열정과 헌신이 결합한 경우, 어리석은 사랑.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사랑의 유형이다.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에 빠지고 며칠 안에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다. 이 사랑은 헌신이 있다는 점에서 열정만 있는 도치적 사랑과 구분되지만 헌신의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친밀감이 있지 않고 변덕스러운 열정이 있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사랑이 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친밀감과 헌신이 결합한 경우, 동반자적 사랑. 상대방에 대한 열정은 식었지만 서로 만나면 친구처럼 편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열정과 친밀감이 결합한 로맨틱한 사랑보다 더 오래 간다. 보통 열정이 식으면 대부분 사랑이 식었다며 이별을 고한다. 하지만 이 유형은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동반자적 사랑의 유형으로 옮겨간 경우다. 7번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한 경우, 완전한 사랑. 이 유형의 사랑은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어쩌면 프로포즈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만 있는 사랑인지도 모른다. 8번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없는 경우, 사랑이 아님.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으니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사자의 사랑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 소녀의 모습을 한시로 잊을 수 없었다.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의 모습은 분명 열정적이다. 또 사자가 소녀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헌신적이기도 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자의 사랑은 열정과 헌신이 결합한 어리석은 사랑이다. 소녀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빨과 발톱을 모두 뽑아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다. 그리고 그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까닭에 사자는 이빨과 발톱을 뽑으면 자신의 힘이 없어지고 농부가 그런 자신을 몽둥이로 내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자의 이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 소녀가 탄복해 사자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 동화에서 사자는 누가 봐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거칠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미지다. 그런데 농부의 딸은 여리고 착하며 배려심이 강한 이미지다. 우리는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 의외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과 살아야 잘 산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보성의 원리라고 한다. 여기서 상보성의 원리란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학계에서 상호성의 원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힐은 상보성의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연애 중인 커플을 수년간 관찰했다. 그 결과 서로 차이점이 많은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헤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터먼이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성격, 태도, 가치관 등에서 서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잘 지는 것을 가리켜서 유사성의 원리라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과 다른 점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 매력을 느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외향적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차분한 내향적인 사람에게 신비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라진다. 오히려 유사성의 원리대로 나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사람과 더 잘 지낸다. 특히 자신이 가치를 높게 두는 부분일수록 유사성의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령 깔끔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어디든 먼지 한 톨 없어야 하고 신발도 나란히 놓여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과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과 지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할 수도 있다. 아마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도대체 집에서 뭐 해?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럼 넌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니?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잘 지낼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를 견디기 힘들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른다. 한 걸음 더. 나의 연인은 6개의 여과막을 거친 소중한 인연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성을 만난다. 하지만 결국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선택한다. 사랑에 빠진 사자에서 사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녀와의 결혼을 결심했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이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는 각자가 가진 여과막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심리학자 케르크호프와 데이비스는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6개의 여과망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접성의 여과망이다.
모든 대상자 가운데 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실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사는 영희는 스페인에 사는 산체스보다 영희네 옆집에 사는 철수와 결혼할 확률이 훨씬 높다. 두 번째 단계는 매력의 여과망이다.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로 인연의 범위가 좁혀진다는 뜻이다. 매력을 느끼는 요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외모, 따뜻한 성품, 뛰어난 능력을 선호한다. 이 여과망은 취업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서류 전형과 같다. 만약 여기서 탈락하면 상대방은 좋은 사람으로만 남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다. 인종, 연령, 직업, 종교, 교육 수준, 사회 계층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인연이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즉 서로가 가진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때 조건 차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여과망까지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교제가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상호 의견 일치의 여과망이다. 서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유사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어떨 때 웃음이 나고 화가 나는지도 비슷해야 한다. 상호 의견 합치가 쉽게 이루어지면 두 사람이 훗날 결혼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외적 기준을 중심으로 인연이 될 사람을 선택한 앞의 세 단계와 달리 네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내면적인 탐색이 시작된다. 상대방의 내면은 심도 있는 만남을 통해 점검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이다.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의 단점을 상대방이 보완해 줄 때 결혼을 결심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이 보완성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결혼 준비 상태의 여과망이다. 다섯 개의 여과망을 통과했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하기 어렵다면 결혼은 성사될 수 없다. 물론 사랑의 종착지가 무조건 결혼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하지만 여섯 개의 여과망을 통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라는 말이 있겠는가? 혹시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안아보자. 이 험난한 여과망을 통과하고 내 마음에 안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익숙함이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썩은 사과보다 썩은 상자가 더 문제다. 레미제라블의 모의 감옥 실험. 감옥에 들어갈 때 장발장은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보낸 19년이라는 긴 세월은 장발장에게 세상에 대한 장발장에게 세상에 대한 분노만 남겨주었습니다. 감옥을 나와서도 장발장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르의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장발장은 자신을 유일하게 받아준 미르의 신부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미르의 신부는 장발장을 잡아온 헌병들에게 장발장이 가지고 간 은식기는 내 선물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신부는 장발장에게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고 묻습니다. 이번 일로 미리의 신부에게 감화를 받은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죄수 장발장이란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들렌은 미리의 신부에게서 받은 은식기를 판 돈으로 구슬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공리를 거듭한 끝에 구슬을 손쉽게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된 마들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00만 프랑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들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시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마들렌은 거절했지만 다들 간곡히 말하는 바람에 결국 시장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마들렌에게 경찰관 자베르가 한 여인을 체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인은 술에 취한 남자에게 모욕을 당해서 저항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베르는 여인이 남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잠깐, 마들렌이 소리쳤습니다. 자베르 경감, 이 여인을 풀어주시오. 시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못된 여자는 선량한 시민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어. 잘못은 술 취한 남자에게 있으니 그 여인을 당장 풀어주시오. 마들렌은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저는 무고한 여인을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풀어줄 수 없습니다. 내 말에 복종하시오. 지금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요? 법에 의하면 이 사건의 판결자는 나요. 지금 난 이 여자의 석방을 명령하는 거요. 그렇지만 경고하겠소. 마들렌의 차가운 말에 자베르는 할 수 없이 여인을 풀어주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한번 보자. 감옥에 오래 있었던 장발장은 처음에는 교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미르의 신부의 은식귀를 훔쳐서 달아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장발장은 훗날 구슬공장 사장이 되고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장까지 되고 나니 이제는 경찰관에게 위험에 찬 목소리로 명령하기까지 이른다. 이렇듯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실험 하나가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짐바르도가 했던 모의 감옥 실험이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다. 짐바르도는 신문 광고를 통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4명의 평범한 사람을 뽑았다. 그리고 제비뽑기 결과로 사람들을 간수 역할 9명, 죄수 역할 9명, 대기자 역할 6명으로 나누었다. 한편 24명의 사람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일당 $15를 받기로 하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또 그들은 실험을 그만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애초에 2주로 계획되어 있던 실험은 단 5일 만에 종료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실험 첫날 연구자들은 실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죄수 역할을 맡은 9명의 참가자들을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다가 이것이 실험의 한 부분임을 알아채고 나중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스탠퍼드 대학 건물 지하에 만들어 놓은 모의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 후엔 죄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에게 가슴에 번호표가 달린 죄수복을 주었다. 한편 간수 역할을 맡은 9명의 참가자들에게는 교도관 제복과 호루라기, 경찰봉,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 등을 주었다. 이제 죄수들은 2주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간수들은 3교대 8시간 근무 체계에 맞춰서 일했다. 그리고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수 역할에 어색해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죄수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모욕적인 기합을 주거나 폭행을 한 것이다. 죄수들은 이러한 대우에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혼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간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회의까지 했다. 또 한밤중에는 아무도 자신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죄수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결국 실험 셋째 날에 죄수역을 맡은 한 참가자가 정신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실험 다섯째 날에는 모의 과목 실험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짐바르도의 동료인 크리스티나 마슬락이 교도소에 구경 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실험을 주도한 짐바르도마저 죄수들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제2의 관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티나 마슬락의 지적을 받고서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뒤늦게 깨달은 짐바르도는 부랴부랴 실험을 종료했다. 빛깔 좋은 사과라도 썩은 상자에 담으면 썩기 마련이다. 인간 또한 특정 상황에 놓이면 나를 그 상황의 한 부분으로 포함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앞서 말했듯이 실험 참가자 누구든 실험을 그만두고 싶다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둘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실험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했다.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일컬어 루시퍼 이펙트라고도 한다. 원래 루시퍼는 하느님이 가장 신뢰하는 천사였다. 그런데 하느님이 가진 권력을 질투해 반역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고 미카엘 천사가 루시퍼와 싸웠고 루시퍼는 그 싸움에 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악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천사는 원래 천사로 태어나고 악마도 원래 악마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루시퍼는 천사에서 악마가 되었다. 즉, 누구든 악마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특성보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시 레미제라블로 돌아가 보자. 원래 선량한 시민이었던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장발장은 과거를 청산하고 우여곡절 끝에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위험에 찬 목소리로 경찰관을 호령하기까지 이른다. 만약 장발장이 시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에게 큰 소리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장발장이 범죄자였더라도 경찰관에게 대들 수 있겠냐는 말이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범죄자 신분의 장발장은 경찰의 눈에 띄기 전에 도망부터 가야 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상황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은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처럼 어떤 사람이 멋지게 성공했을 때 자주 쓴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만 주는 것은 아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해서 연쇄살인마 역할을 맡은 배우 최민식은 영화 촬영이 끝난 후 하루빨리 다음 영화를 찍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가 한창 영화 악마를 보았다 촬영에 집중할 때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최민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어디 최 씨야? 라고 물어보았다. 평소대로라면 최민식은 전주 최 씨입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했을 텐데 그날따라 화가 나면서 이 아저씨가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하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한 10초 동안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최민식은 이런 감정 상태를 계속 가져가다가는 잘못하면 구설에 오르겠구나 라고 느꼈다. 그 후로 될 수 있으면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짐바르도가 한 말이 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나쁜 환경에 처하면 악해질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중고차 한 대를 유리창 하나만 깨뜨린 채로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더니 일주일 뒤에 폐차 수준이 되었다는 유명한 실험에서 나온 법칙이다. 한편 범죄율이 높은 뉴욕에서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여 낙서와 범죄로 가득한 뉴욕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낙서 전담반을 만들어 뉴욕 거리 곳곳에 낙서를 지우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힘썼더니 1년 후 뉴욕의 중범죄 발생률이 75%나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선함과 악함을 떠나서 환경이 주는 힘을 알고 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에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즉 내일이면 끝이 날 것 같네요. 이제 녹화를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안 먹고 녹화를 하면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침 잘 챙겨 드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정말 맛있는 카페를 발견해서 그 커피를 이따가 오픈하면 바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일에 치여서 정말 아득바득 열심히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월급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다음에 또 봐요.